그러니까 걸프전에서 아파치가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긴 했어요. 제가 그 실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런데 이 아파치를 실전에서 운영해 보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아무리 아파치라 하더라도 근접전에서 생존을 100% 장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접전에서. 그러니까 근접전에서 그러니까 적에 막 대공포가 날라오고 막 휴대용 지대공산이 날라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아파치라 할지라도 떡장갑을 두른 아파치라 할지라도 위험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훨씬 더 먼 거리에서 동시에 다목표를 공격하는 기능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롱보우 아파치입니다. 그러니까 걸프전이 있을 무렵부터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됐어요. 사실 1991년부터. 그래서 여러 차례 개량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나온 게 AH-64D 롱보우 아파치죠. 그러니까 이게 1997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아파치의 진정한 능력 그리고 아파치의 진정한 공포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롱보우. 네. 롱 길다, 보우는 활. 그러니까 그렇죠. 장궁, 예전에 영국이 썼던 장궁. 그러니까 한마디로 먼 거리에서 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달려있는 게 뭐냐면 롱보우 레이더예요. 그러니까 AH-64D부터 보면 그 헬기 로터 위에 동그랗게 무슨 치즈 덩이가 하나 올라가요. 덩어리 치즈. 네, 거기 하나 올라가요. 그게 바로 롱보우 레이더예요. 그러니까 이 롱보우 레이더는 밀리미터파 레이더라고 하는데 이 밀리미터파 레이더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전투기는 크기가 크잖아요. 그리고 강력한 추력이 있었고 샥샥샥샥 날아가야 되니까 얘네가 레이더를 기수에 탑재해도 잘 날 수 있거든. 근데 헬기는 뭐예요? 만약에 헬기에다가 무거운 레이더를 탑재하게 되면 그러니까 연료하고 무장이 크게 희생되잖아요. 그러니까 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적당한 능력의 레이더를 찾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찾은 게 바로 밀리미터파 레이더고 이 특징이 뭐냐? 일단은 표적 인식 능력이 참 좋아요. 표적 인식 능력이 좋고 두 번째 기후 변화에도 영향이 적고 그 다음에 소형화 및 경량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 덕분에 이게 많이 쓰인 데가 뭐냐면 요즘 여러분 자율주행차 알죠? 자율주행차. 거기에 쓰이는 게 밀리미터파 레이더예요. 그 차 위에 크게 달려있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는 차 위에 크게 달려있는 것도 있고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차 이제 모서리 부분 있죠? 그 범퍼 모서리 부분에 이게 센서와 같이 이게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탐지 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탐지 거리에 한계가 있어요, 이게. 저기 뭐 에이왁스? 네, 조기 경보기. 예, 걔를 먼저 띄우잖아. 걔도 저기 네. 머리 위에 네. 커다란 원판. 근데 그 레이더하고 이 레이더 차원이 달라요. 그건 광역의 아주 강력한 그 주파수 전파로 해가지고 멀리까지 다 봐야 돼. 이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 밀리미터파 레이더는 그 거리의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경량화. 예, 경량화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상 목표 등등등에 대한 탐지가 가능한데 뭐 고속으로 가는 무슨 뭐 비행체라든지 그다음에 멀리에 있는 것을 뭐 멀리에 있는 비행체를 탐색하다든지 이런 건 매우 부적합한 그런 레이더예요. 그 에이왁스는 정말 아유, 광범위한 레이더. 그거는 한 대 뜨면 예전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미제 에이왁스 하나 딱 뜨면 그거 하나 뜨면 한반도 전체가 커버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거 오퍼레이터만 몇 명인데 오퍼레이터가 6명인가 7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롱보 정도는 뭐라고 해야 되지? 한 동네? 동네라기보다 한 전장. 그 동네는 되겠다. 전장이니까. 서울에 한 뭐 구 정도? 그 정도는 되겠지. 근데 대신 근데 이것도 이렇게 빌딩이 많으면 곤란해요. 개발지에서 좀 좋지. 그럼 이 롱보의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이 롱보우 덕분에 이 AH-64D형이 동시에 1000개의 지상 목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128개의 목표물을 따로 선별하고요. 또한 그 128개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목표물 16개를 동시에 헬파이어 미사일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동시에 탕탕탕탕탕. 각자 방향 그렇죠. 예, 완벽한 파이어 앤 포겟. 그래서 탐지 거리는
8km예요. 8km 정도 되면 대부분의 휴대용 대공미사일 사정거리 바뀌죠. 대공포나.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왜 로터 위에 달렸겠어요? 보통 우리 레이더 하면은 기수 앞부분에 달려야 될 거 아니야. 아파치도 지금 탐지 장비가 기수 앞에 있었잖아. 근데 왜 이 로터 위에 이 롱보 레이더가 달렸을까요? 무게 때문이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전체적인 탐지를 하기 위해서? 그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장 높이 있으니까 이거죠. 산이나 숲에서 숨어 있다가 요것만 내놓고 보고 있어요. 산 뒤에서. 언덕이나 산 뒤나 아니면 숲 뒤에서 롱보어만 내놓고 보고 있어. 그럼 롱보어가 어떻게 해요? 롱보어가 목표물을 탐지했잖아요. 그 중에 16개를 띠띠띠띠 1번부터 16번까지 쭉 찍었잖아. 그럼 미사일 락원이 됐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탁 떠올라서 슉슉슉슉슉 하고 내려앉아.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주 비겁한 무기죠. 그러니까 이게 공대공 모드도 있어요. 이게 공대공 모드가 없진 않아요. 근데 공대공 모드에서는 이게 360도를 수색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360도를 수색하는 게 한 30초 걸린대요.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공대공 전투에서는 적합한 건 아니고, 이제 공대지 모드에서는 이제 전면만 되는데, 이게 90도씩 이제 3번에 나눠서 이제 270도를 수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 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2000년대도 아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첨단 무기가 1990년대부터 많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1990년대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첨단 무기의 가장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데이터 공유예요. 내가 가진 데이터를 옆에 있는 애하고 같이 공유해야 돼. 그래서 얘가 어디를 수색해서 목표가 저기 있다라고 나하고 공유해주면 내가 가서 공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격 수단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적이 어디 있는지 파악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AH-64D에서는 훨씬 더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동시 다목포가 가능하다고 했죠. 이게 신형 이제 헬파이어 AGM-114K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레이저로 유도되는데 114K부터는 뭘로? 레이더파로 유도가 되니까 이게 가능하다. 동시 복수 목표 공격이 가능하다. AH-64D부터는 훨씬 부담을 적게 하면서 적을 괴롭힐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이 AH-64D가 현재 가장 최신형인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한 번 더 나갔어요. 여기서 한 번 더 개량이 됐어요. 그래서 AH-64E 아파치 가디언이 최신형이에요. 예, E. A, B, C, D, E 할 때 E. 예. 그러니까 이 특징이 뭐냐면 이제 통신 장비도 개량이 됐는데 어떻게 위성하고 통신할 수 있게. 여러분 저기 헬기 소리는 그 블레이드가 돌아가면서 제일 소리가 많이 난대요. 왜냐면 블레이드가 돌아가면서 공기를 찢는다고 하거나 그 소리가 제일 크대요. 근데 이 헬기 블레이드 형상을 공기역학적으로 아주 잘해서 소음하고 비행 능력이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블레이드를 신형 블레이드 덕분에. 그 다음에 엔진도 2000마력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순항 속도하고 상승률, 그 다음에 무장 적재량이 역시 증가했고요. 근데 이 D 버전에서 굳이 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소소한 거 외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해상작전도 했어야 되거든요. 아파치가 가끔 해상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 AH-64D의 이 롱보 레이더가 바다만 가면 클러스터라고 하죠. 이렇게 이게 이 해상도가 낮아지면서 그러니까 제대로 바다 위에 있는 목표물을 못 잡았대요. 그래서 해상 작전 능력도 개선이 되어집니다. AH-64E부터는. 그래서 헬파이어로 소형 미사일에, 그러니까 소형 함정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가능해져요. 이래서 AH-64E부터는 제한적이나마 대함 미사일로도 헬파이어가 쓰인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해상 작전이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서해 5도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서해 5도의 해상 작전을 담당을 예전에 미군이 했었어요. 미군의 아파치가 담당을 하다가 아파치가 빠지면서 한동안 뭘로 했었냐? 코브라 가지고 했었어요. 코브라 가지고. 근데 이 코브라 가지고 하니까 이거 끔찍해요, 사실. 일단 코브라가 뭡니까? 기체 무게나 엔진도 아파치한테 훨씬 딸리니까 해상 작전이 강풍이 많이 불잖아요.
뭐 정말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강풍 때문에. 그 다음에 제대로 타격해야 될 무기가 헬파이어 같이 파이어 앤 포겟이 돼야지 빠르게 움직이는 고속정을 맞출 텐데 토우 미사일이니까 좀 힘들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뭐 그렇다고 뭐 이제 무유도 로켓으로 맞추기는 더 힘들고 한동안 애로사항이 꼽히다가 우리가 아파치 가디언을 들어오면서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가디언부터 네, 우리가 받은 아파치가 최신형이에요. 가디언이 최신형 받았어요. D가 아니고 예, 최신형 2 받았어요. 일본보다 나아요. 또 이거 외에도 이제 항공 전자장비하고 비행 제어 같은 것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비행 성능이 더 좋아졌고, 그다음에 방어력이 또 더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첨단 복합 소재가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사용해서 전체적인 중량을 줄이면서 방어력은 15%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아파치 가디언이 최대 순항 속도가 시속 293km예요. 그리고 2시간 30분을 채공할 수 있습니다. 작전 반경이 그래서 300km예요. 300km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유한 코브라의 정확히 2배입니다. 작전 반경이. 그리고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을 하면 서울 근교에서 이륙해서 이론적으로는 북한의 신주나 독도까지 갈 수 있대요. 제가 할 때는 인데도 위에 롱보가 없는 것도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원래 아파치 A 시절부터 이건 돌아가야 되는데 아파치 A 시절에는 아파치가 저걸 탐색할 때 뭐하고 같이 했었냐면은 카이오와라는 경헬기하고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카이오와라는 헬기 보면 위에 레이더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 레이더 정보를 아파치한테 줬다고. 얘가 같이. 그런데 생각을 한 거야. 왜냐하면 이 카이오와 헬기가 적을 탐색하다가 적한테 쫓기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이 무슨 생각을 했냐? 야, 그냥 아파치에다가 수색 레이더를 달면 안 돼? 그래서 나오는 게 아파치 AH-64D예요. 그런데 모든 아파치에다 치즈덩이를 올릴 수는 없어요. 근데 가장 아파치의 장점이 뭐라고 그랬죠? 데이터 공유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4대 중에 한 대만 치즈덩이를 올리면 돼요. 왜냐하면 얘가 포착한 목표물을 나머지 애들도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AH-64E 가디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뭐 아파치 이렇게 나오면 왜 저거 치즈덩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통 4대에 한 대 정도만 있으면 돼요. 4대에 한 대 정도만 밀리미터파 레이더가 있으면 돼요. 롱보우 레이더가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데이터 공유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 4대가 다 네. 가디언 2라는 거죠? 그렇죠. 다 가디언 2예요. 그렇다면은 네. 이 아파치 운용국들이 몇 개국이나 되나요? 이게 아파치가 거의 서방 세계 베스트셀러 공격 헬기입니다. 하인드와 더불어. 일단 미 육군이 AH-64D하고 E 시리즈를 634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AH-64E 가디언이 56기가 도입될 예정이에요. 추가로. 그렇게 되면 거의 한 700기 가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영국 육군도 이제 아파치 AH 마크 1이라고 해서 50기를 가지고 있고요. 대한민국 육군이 방금 말씀드렸던 AH-64E 가디언 36기를 도입을 했고 앞으로 40기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건 일본 육상 자위대입니다. 일본 육상 자위대는 AH-64DJ를 12기 갖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에 일본이 사실은 13기를 들어왔어요. AH-64D를. 근데 일본은 항상 그거 있죠. 일본 애들이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무기를 들여올 때 거의 직도입 안 해요.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항상. 그래서 자기네가 생산하려고. 자기네 군수기업을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더럽게 값이 비싸긴 한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처음에 13기를 배치했어요. 그나마 사고로 한 대를 잊어버렸는데 처음에는 일본은 AH-64D를 60대 들여오기로 했어요. 이걸 라이센스 생산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60세 들어오기로 하고 나서 공장 세우고 그 라인을 깔았어요. 64D를 위한 라인을 깔았단 말이야. 라인을 깔고서 10세대를 딱 생산을 했는데 중간에 개량형 AH-64E가 나와버린 거예요.
가디언이 나와버린 거야. 아, 중간에. 어. D를 생산할 어. 그러니까 어떻게 13기만 13기만 생산하고 중단했어요. 그 다음에 국내 라이선스 업체한테 야 생산 중단해라고 통보를 해버려. 근데 이 생산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겠어? 라인 다 깔아놨는데 이거 뭐야 갑자기 하지 말라면 이거 손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 그래서 뭐야 생산비에 시설 투자비까지 청구를 해버렸다고. 이거 법정 소송까지 가가지고 근데 이겼어요. 또 얘네가 이 업체가. 그래서 무려 한 대 가격이 얼마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2,300억 원이에요. 한 대 가격이. 참고로 일본은 F-35A를 대당 1,086억 원에 들여왔습니다. F-35A 1,086억인데 네. 이 H-64D를 한 대당 2,300억? 네네. 무슨 바보 같은 짓인가요? 아 그러게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좀 야상한 걸 수도 있어요. E를 출시를 앞두고 D를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D를 팔았다기보다는 일본 애들이 조금 성급했었나? 근데 우리는 가격이 일본 거에 비하면 5분의 1 가격으로 들어왔어요. 36대. 그것도 일본 거보다 좋은 거. 일본에 가지고 있는 D강보다 좋은 64E 가디언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실전 배치까지 끝났죠. 이제 일본도 지금 다시 가디언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